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현 시대 한국인들은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죠. 수천 년간 민주정치가 실시되지 않았죠. 그 이전에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예전에 얘기했죠. 실시된 게 아니에요. 민주정치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정치가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한국인들이 아냐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안 가르칠까? 다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들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들의 삶에 중요한 역사들이 안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간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수천 년간 관리들의 재산 약탈과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왜 없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도시가 있잖아요. 발전한 도시들이 있죠. 부산, 뭐 대전, 뭐 대구, 뭐 광주, 뭐 많죠. 뭐 인천. 도시가 어떻게 건설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사죠. 그 중요한 역사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누가 실시했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최초로. 누가 선거를 최초로 실시했냐는 거예요. 가르치냐는 거예요.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 선거가 왜 실시되었는가? 모르죠. 민주정치 도입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또 미군정 사령관 하지다.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민주정치가 실시되고 있지 않죠. 한국에서는 왜 실시되고 있냐는 거예요. 수천 년간 실시되지 않았는데. 민주정치라는 거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도입해서 실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정부와 민간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왕이나 귀족 같은 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왕이나 귀족이 원래부터 있던 나라에서 왕이나 귀족이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했다면 어느 정도 이제 권한을 박탈하더라도 완전 부정하진 않지만 한국은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그래요. 음.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민주정치 실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민주정치를 실시하고자 했죠. 공산주의 세력은 민주정치를 실시하려고 안 했죠.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든 폭동이나 전쟁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자도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게 더 좋은 말 같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다 해서 또 다 민주정치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김구는 당연히 선거를 거부했잖아요.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다 민주정치를 선호한 게 아니다. 이승만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승만은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민주정치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민주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승만은 이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또 항일투쟁가이기도 하지만 또 민주주의자이기도 했던 거죠. 진짜 민주주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민주정치가 실시될 수가 있었다. 군사정부 역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죠.
민주정치를 폐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군사정부가 폐기했냐는 거예요. 계속 선거를 실시했죠. 국민투표도 하고. 수준을 높이거나 떨어뜨리긴 했지만 민주정치를 폐기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부나.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이니까 그런 거죠. 군사정부 이유는 어떻게 됐나요? 민주정치가 후퇴했나요? 아니면 더 발전했나요? 후퇴했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핵심이 뭔가요? 선거 실시와 권력 분립이라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후퇴하기 시작했냐? 그럼 선거와 권력 분립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수호하려는 정신이 민주정치를 수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요. 2000년대 후반에 이명박이 집권을 하죠.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행정부와 국회 권력을 장악했어요. 근데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죠. 선거 결과를. 광우병 사태과 같은 이제 밀란을 일으켜서. 선거 불복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조중동과 같은 언론사와 연합한 좌파 세력이 밀란을 일으켜서 선거 결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요. 실질적으로 민주정치를 크게 훼손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정당을 무력화해서 또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 민주정치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또 정당한 선거 공정하게 선거가 실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정당을 무력화시키고 선거에서 이기면 그래요. 모든 국민의 정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굉장히 후퇴하게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또 일어났죠. 선거에 승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뭐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고. 그런데 또 어떡하나요? 또 선거 결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죠. 밀란을 일으키려 하고. 근데 그걸로 힘드니까 어떻게 하나요? 탄핵 남발을 하면서 행정부를 파괴하려고 하죠. 그게 뭔가요? 권력 분립을 위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주정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민주정치 활성도는 30%로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후퇴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보다. 빨리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민주정치란 건 뭐냐, 기본적으로. 단순히 뭐 법에 뭐 권력 분립이 있다. 그런다고 해서 민주정치가 성숙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권력 분립은 잘 지켜야 한다. 정상적인 선거를 치러야 된다.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실천 윤리가 되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자꾸 뒤집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선거를 이제 장난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선거를 장난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민주정치도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정선거가 실시됐다는 거예요. 2026년에. 그 지금 4.19 때보다 더 부정선거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4.19 때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선동이 뭐 사실인 것처럼 지금 역사에서 막 가르쳐서 그렇지. 원래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이승만의 자유당은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 선거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뭐 투표함이 교체됐니, 뭐 빳빳한 투표용지니, 뭐 그렇지만 그건 뭐 투표함 같은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계획을 세웠다느니, 누가 계획 세웠다 그래요? 다 계획, 다 거짓말이라 했죠. 하여튼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가 치러진 것처럼 하면서 그래요. 그 희생자가 생기는 게 안타까워서 이승만이 스스로 물러났죠. 그것도 민주정치의 큰 훼손이었죠. 한국 역사에서. 근데 2026년에 실시된 건 어떤가요? 그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설명했지만, 부정선거라는 게 뭔가요, 도대체? 불법선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말에 부실선거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또 지금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세력들이 있죠. 주로 공산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하수인들이죠. 도대체 부정선거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왜 불법선거라고 주장하지 않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그게 실수로 인한 것인지 그래요. 불법으로 인한 것인지 그거는 이제 뭐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지 원래부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선거란 건 뭐냐? 하자가 너무 크다. 그러면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한국말에서. 그래요. 하자가 있고 하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 부당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보면 부정선거 투쟁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그 사실 부정선거가 맞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냐 아니냐 그것만 있지 뭐 부실선거 이런 건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한국말에는. 왜 부정선거가 실시되었느냐? 선거 결과를 자꾸 뒤집으니까 선거를 장난처럼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최대 규모의 부정선거가 실시됐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뭔가요? 뭐 부실선거니 이런 주장하는 이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어 그래요. 선거를 하찮게 보는 거죠. 민주정치를 하찮게 보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반민주적 인사들이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정선거가 실시됐는데 그래요. 법치 실시 근대 국가에서는 법치가 실시되죠. 법치가 당연한 거냐는 거예요. 수천 년간 한국에서 법치가 실시됐냐는 거예요. 이 역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역사인 거죠. 한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법치가 실시됐는지. 가장 중요한 역사가 근대국가 수립 역사라는 거예요. 하찮은 역사만 가르치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역사를 내세우니까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사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체 규모가 커지면 자연히 범죄나 분쟁이 발생한다. 그렇죠 뭐.
범죄나 분쟁을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 각자가 해결해야 한다. 그렇죠. 부동산들은 생산과 소비에 전념하는데 정부 현 시대 보면 정부가 해결하고 있죠. 범죄나 분쟁을. 근데 그 해결하는 정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각자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생산과 소비하는 데도 힘든데, 그것만 전념해도 힘든데, 통상 사회 구성원들은 생산과 소비에 전념하기 위하여 범죄나 분쟁을 정부에 맡겼지 스스로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럼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세금 내고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해결하려 할 경우 범죄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범죄나 분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권위 있는 개인의 판단에 의지할 수도 있고 특정 집단의 판단에 의지할 수 있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죠. 결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문명이 발전한 곳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는 않죠. 그럼 너무 피해가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누군가에게 맡기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권위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이제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가 집단이가 판단할 때 우선 기준을 만들어 놓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기준 없이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준을 만들어 판단할 경우 법치가 되고 기준 없이 판단을 개인적 주관에 맡길 경우 인치가 된다. 보통 인치와 법치를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기준이 있냐 없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법이 되는 거죠. 기준을 만들어서 분쟁을 해결한다, 범죄를 해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법치가 되는 거죠. 또 나라도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근대 국가에서는 민주정치와 더불어 법치가 채택되는데 이는 역사적 경험과 근대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근대화 이념 때문이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권력의 행사를 공직자들이 개인적 주관적 판단에 맡길 경우 공직자들은 대체로 권력을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하는 데 사용했다.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역사 보면 다 나와있죠. 밀란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관리들이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렇죠. 밀란이 일어났죠. 고대 왕국은 공직자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인치를 허용했다. 인치를 허용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죠. 정책을 시행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거나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공직자들은 권력을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데 사용했다. 사실이잖아요. 수천 년간 그래왔죠. 또한 약탈한 재산으로 대낮부터 술 퍼먹고 섹스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예전에 사례를 봤잖아요. 그 각주를 보면 알죠. 1900년 무렵에도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더 고대에는 안 그랬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죠. 고대 왕국에 윤리가 없어서 부정부패와 인권 요인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뭐 윤리가 없었냐는 거예요. 뭐 성리학은 윤리가 얼마나 엄격해요. 뭐 그런다고 발생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왕국에는 윤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으니 그것은 권력에 의한 생산과 신분제도이다. 그렇죠. 윤리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력에 의한 생산을 하고자 하니까 자연히 인치가 시행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니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윤리로는 제어가 안 되더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권력에 의한 생산과 신분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했는데 윤리로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이사의 부정부패와 인권 윤리를 막을 수가 없었다. 윤리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대화 이념은 사유재산 보장을 중시하고 정부와 민간 사이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면 신분제도를 금지한다. 근대화 이념은 그렇죠. 예전 다 얘기했죠. 근대화 이념이 일정 정도 실현되는 곳에서는 신분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용납되지 않죠. 또한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공직자의 막강한 권한과 개인의 주관적인 권한 행사 역시 해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유지하려고 권력에 의한 생산을 하려고 한다. 그럼 막강한 권한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권력으로 생산해야 되니까. 근데 근대 국가는 어떤가요? 권력에 의한 생산을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죠. 그럼 권한을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없나요?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권이 보장되는 거죠. 법치가 실시되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왜 고대 국가랑 똑같다고 하냐는 거예요. 권력에 의한 생산을 하고자 하면 그래요. 뭐 자연히 이제 인치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 공직자들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권한 분산과 법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래요. 권력에 의한 생산 안 할 거야 이러니까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법치가 실시되고 인권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민주정치도 실시될 수가 있는 거고.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가 사유재산과 인권 보장에 힘쓰고 기여한다면 굳이 인치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근데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권한을 공직자에게 막강하게 부여했어요. 인치도 해. 그랬더니만 사유재산이 더 잘 보장되고 인권도 잘 보장돼요. 그러면 굳이 뭐 법치를 실시할 이유가 없죠. 근데 왜 법치를 실시하냐는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는 막강한 권한과 인치는 재산 약탈과 인권 유린을 야기하였으니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미래를 통해서. 근대화 이념을 수용한 근대화 세력은 필연적으로 권한 분산과 법치를 실시한다. 그 얘기했잖아요. 근대화 이념과 역사적 경험 때문에 법치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법치를 채택하여 실시하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인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대왕국에서도 법치를 실시한 국가가 없었냐는 거예요. 있었죠. 인치와 법치는 동시에 실시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권력을 장악한 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이익이 중요한데 법을 통해서 실현하겠어. 좀 걸리적거리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는 함무라비 법전을 제정하여 법치를 실시했고 기원전 3세기에서 서기 3세기 로마 역시 로마법을 제정하여 법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뭐. 즉 고대 왕국에서도 국가 유지와 번영을 위하여 법치를 실시할 수는 있다. 또 그런 사례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현상이 지속적이지 않는데 권력자나 신분 높은 이들 입장에서 법치를 실시할 경우 자신들의 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제한을 받으니까 걸리적거리죠. 뭐 굳이 법치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법치를 실시하더라도 권력을 장악한 개인이나 집단이 인치를 실시하면 법치는 사라지게 되고 고대 왕국에서 법치를 실시하더라도 결국 인치로 되돌아가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누군가가 법치를 실시하더라도 걸리적거리잖아요. 또 제한을 많이 받게 되고. 이제 뭐 얼마든지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폐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다 폐기됐잖아요. 법치를 실시한다고 하여 국가가 번영하고 국민이 풍요로워지면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여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면
법치는 결국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인치를 위한 법치로 전락하고 결국 국민들이 재산은 약탈되고 인권은 누린단다. 한국에서 흔히 보죠. 국민들이 생활상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뭐 거래도 잘 못하게 하려고 하고 온갖 세금을 부과하려 하고 좀 군사정부의 그런 일들이 흔하게 발견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결국 인치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가 있는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게 조치한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임기가 있는 선거로 선출된 인사들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욕망 실현을 위해 법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았고 선출된 인사들에 의한 재산 약탈과 인권 유린을 위한 반근대적 법이 제정 시행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한국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이러면 막 자유를 막 박탈하려고 하잖아요. 온갖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의 행패는 용인하면서 온갖 그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생각을 장악하려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민주정치를 실시하고 법치를 실시하면 두 개를 동시에 병행 실시하면 이제 특정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인식은 폐기될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법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한 생각, 즉 이념에 바탕하여 제정 시행된다. 이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선출된 인사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선출되는 데 도움을 주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제정 시행하게 된다. 한국은 지금 그렇죠.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노골적으로 지역주의 정치를 실시하고 그래요. 특정 집단,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가 법이 되고 있는 거죠. 반근대적 조치가 선출된 이상 지지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면 얼마든지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고 그러한 현상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쉽게 발견된다.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발견되죠. 근데 충분히 발전한 근대 국가에서도 흔히 발견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한국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에게 승리함으로써 건국되었다. 당연히 법치가 실시되었고 법 역시 상당 수준 근대화 이념에 부합하게 제정되었지만 완전하지 않았고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렇죠.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근대화 이념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근대화 문명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수명을 보면 길지만 근대화 이념은 법 제정자의 직관 속에서 부분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첨단 산업 근대국가 될 수 있었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표가 뚜렷한 세력이 있었고 그 세력이 한국의 절대 다수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무슨 결과 보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재헌국회를 구성할 때 또 그러하고 군사정부 때 선거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죠. 근데 국가 수립 세력이 절대 다수였다는 거예요. 식민지로 전락하고 또 총독부 시절에 근대화를 맛보면서 절대 다수 한국인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되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선거에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사실이죠 뭐. 군사정부 이후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해졌고 단일 세력으로는 여전히 최대 세력이라고 하지만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이전과 같지 않다. 근대국가 수립 목표가 사라진 곳에서는 결국 고대의 관습에 의하여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거나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다.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또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될 기준들이 있는 거죠. 그런 기준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는 거예요. 법은 뭐 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무엇이 법이 되냐는 거예요. 생각이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대화 이념을 포기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고도의 관습적 생각만 남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그거는 고도의 관습적 생각의 변형이라고 했죠. 조치가 똑같으니까 그러한 거다. 결과도 똑같다. 고도의 관습적 생각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걸 빼면 또 뭐가 남을까요? 누구나 다 자기 이익을 보장받기를 바라죠. 그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만 제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딱 그렇게 된 거죠.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많겠죠. 그 근대국가에서는 무엇이 최고냐, 최상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대화 이념이 없는 순간, 이념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법은 고대 왕국의 조치가 법이 되고,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조치가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은 쓰레기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보다 위가 뭐냐, 근대국가에서는. 근대화 이념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법치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살펴보자.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